60분 부모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준비한 아동 성폭력 예방 특집 방송 오늘 1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승현입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 참 불안하시죠? 밖에 아이들 내놓기가 무섭습니다. 학교 폭력이다, 왕따 문제다, 무엇보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게 될 아동 성폭력 문제까지 내 아이의 불안한 미래뿐만이 아니라 내 아이의 안전까지도 모두 불안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자, 저희가 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항상 불안한 마음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특집 방송 3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불안을 떨쳐버리고 내 아이를 좀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마련한 시간이에요. 이 어려운 길의 해법을 함께 찾아봐 주실 오늘의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이신 경찰대학 행정학과의 표창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무려 오늘 새벽 5시에 대구에서 출발해 주셨어요. 대구 해바라기 아동센터 소장이신 경북대 의대 소아정신과 정운선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정운선입니다. 네,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따님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탤런트 김영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표창원 교수님, 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아동 성폭력이다 하면 누군가 굉장히 불행하고 운이 좋지 않은 소수의 누군가만 겪게 되는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저희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너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거 축경적이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는 아동 성폭력은 조두순, 김수철 네. 이런 좀 낯설고 괴물 같은 이상한 아저씨들이 저지르는 범죄다 이렇게 알기 쉬운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은 어떤 통계에서는 약 50%, 좀 다른 통계에서는 90%까지 아동 성폭력은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해서 좀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동 성폭력은 위험한 장소에서 이상한 낯선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범죄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늘 있거나 사용하는 집이나 학교 또는 학원 주변에서 네. 잘 아는 친근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가 가장 많다.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부모가 생각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주의할 사람은 낯선 사람뿐이 아니라 주위에 친근한 아는 사람. 이것만 제대로 부모가 인식한다고 해도 부모의 대처 방법이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부모의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실제 사례가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말씀드리기도 조금 주저가 되는데요. 네. 지난해 말에 있었던 사건이죠. 네. 친아버지가 어린 딸을 성폭행을 했고요. 이 어린 딸이 무서워서 도망을 했다가 네. 그 아버지가 칼을 들고 늘 위협하고 협박했기 때문에 두고 온 어린 동생을 또 아버지가 해칠까 봐 다시 집으로 들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또 성폭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어린 딸은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해서 그 출산한 아이는 입양을 보냈던 사건인데 문제는 법원에서 이 아버지가 그동안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앞으로도 그 피해자가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네. 해서 감형을 해줘서 큰 문제가 됐고요. 더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는 소위 염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2005년부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13살짜리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네. 하지만 이러다 말겠지. 이런 어떤 헛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 아버지의 그 폭력이 너무 무서워서 차마 어쩌지 못하고 계셨었는데 이 염씨 아버지는 딸을 성폭행할 때마다 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거된 다음에 나는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를 했다. 이런 파렴치한 주장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양아버지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친아버지. 네, 친아버지였습니다, 둘 다. 이건 진짜 믿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러게요.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를 그냥 박탈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안 믿고 싶거든요. 네네. 정말 저희 딸, 아니 모든 딸들에게 세상에 어떤 남자도 믿지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된다. 가르치고 싶은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정 교수님 사실 이제 피해자 사례를 가장 많이 이제 얘기를 듣게 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처럼 친아버지, 친족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게 된 이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알려진 바들은 대부분 타인에 의한 성폭력이지만요. 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런 친족 성폭력이고요.
저는 치료를 하는 의사로서 마음 아픈 사례들은 전부 다 치료에 실패한 케이스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둘 중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임신을 해서 왔었어요. 네. 근데 장애가 있는 아이였고요. 근데 그 아이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면은 유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합법적으로요. 네. 그런데 그 아이는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유산을 못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네. 그런 시기라서 너무 그 아이가 겪을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무 늦게 지금 발견을 했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네. 아이를 낙태시키다 나가던 이 산모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냥 낳는 게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였고요. 처음에 가해자를 그냥 아는 사람 아저씨들이 그랬다고 지목을 했었어요. 네. 근데 DNA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를 다 했었는데요. 다 아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친오빠한테 당했더라고요. 친오빠. 그러니까 아이는 그 와중에도 친오빠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알려지고 나서 근데 그런 경우에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냐 하면요. 너만 입 다물면 되는데 너가 지금 알려서 그렇죠. 오빠가 감옥에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그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시설로 보내졌죠. 그런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저희 센터에 오는 경우는 남매 간의 성폭력이 참 많습니다. 남매가 예, 청소년들의 경우에 동영상을 보다가 호기심에 네. 동생을 강간하는데 이미 그런 경우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 가해자 처벌들이 워낙 이렇게 강하게 알려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해자 편을 드시고요. 피해자인 여자애는 이제 멀리 보내는 쪽으로 그리고 숨겨버리는 쪽으로 네. 그렇게 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를 사랑하는, 엄마를 생각하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엄마를 오히려 자기가 돌보는 네. 역할 반전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못했고 엄마한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번 경험한 엄마가 다시 이혼하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할까 망설였는데요. 근데 그 엄마는 아이를 질투를 하더라고요. 친은 엄마가 그걸 막아주지는 못하시고 네, 이제 그렇죠. 어머니도 마음에 병이 있으셨던 그렇죠. 모양이네요. 우울증이 있으시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시고 예.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대처를 못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6년, 7년 아이들을 봤지만 인간으로서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 했는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게 다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안 믿었는데 결국은 엄마하고 그 문자를 주고받은 것들을 통해서 증거가 밝혀지고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 진술을 번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를 위해서. 위에서. 네. 하지만 그 사람은 유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사례를 몇 가지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 뭔가 굉장히 신체적인 그 상해를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래 자체가 너무나 피해를 입게 된 거 그냥 잠식당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게 제일 문제죠. 너무 진짜 붕괴하게 되는 현실이 아닐 수가 없네요, 진짜. 같은 대한민국 부모 또 어른으로서 네.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 사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지만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나 뭐 부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를 받게 되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어요라고 신고하기도 어려울 거고 쉬쉬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경우를 빼고 생각해보면 훨씬 더 사례가 많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왜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성폭력 문제가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드러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오래전부터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얘기한 게 근 20년 됐거든요. 성폭력 특별법 이렇게 만들면서 그 초기에는 성폭력 신고율이